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결국 조연아 조현민 씨의 아버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두 딸의 성숙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몹시 슬프고 괴롭다면서 두 딸을 그룹의 모든 자리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국민들은 너무 늦은 사과에 두 번째인 총수 일가의 갑질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갑질의 대상은 누군가의 아버지며 어머니며 아들이며 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까요?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정호승의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2018년 4월 2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연아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졌죠.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폭로된 지 열흘 만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공분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번에는 정말 대한항공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에서 일하는 승무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려운 자리지만 대한항공을 사랑하고 또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익명과 음성 변조하는 점 청취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회사 관련 뉴스로 대한항공 직원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어수선한 분위기이긴 한데 또 위쪽에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변화를 염원하고 있고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객실 승무원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월에 실시되기로 했던 일반석 승무 인력 감축이 잠정 보류한다 이런 식으로 결과 도출됐는데요. 네. 아마 여론을 의식해서 나온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네. 변화를 원하고 또 가시적인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론에서는 의례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갑질의 비리를 제보받는 채팅방이 개설 5일 만에 1000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승무원님도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에 입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익명 보장이라고 해도 저희 회사에 통합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SNS를 감시해왔고 또 VPN을 통해서 개인 사찰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무리 익명 보장이라 해도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언론에 이미 폭로된 내용들이나 현재 채팅방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기도 안 차던데 정말 이렇게 총수 일가의 갑질이 심했어요? 뭐 좀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제보돼서 보도된 모든 내용에 왜곡이 되었다거나 과장이 되었다거나 거짓이라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총수 일가는 우선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은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나 존중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인성을 지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과하다면 대한항공 직원에 대한 존중 이해가 없다. 네. 그들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그들은 대한항공 직원을 일개 하인이라고 여기고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본인의 돈을 갉아먹는 벌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싶은데요. 언론에 그 VIP 수행 매뉴얼이 공개됐어요. 제가 몇 개 좀 말씀드리면 무전기 사용 자제, 이동 경로 주변 유명 식당 위치, 가격 파악, VIP 시안의 좌측 변방 일보 앞에서 동행, 운전은 항상 두 손으로, 주차 시 VIP 혼자 계시지 않도록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 이거 정말이에요. 네. 네, 사실입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KIP라고 코리안 에어 임포터 퍼슨 해가지고 그 총수 일가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런 KIP 탑승 예정인 비행 스케줄이 있었는데 보통 저희들은 비행 2시간 전에 운항 브리핑을 하고 객실 브리핑을 시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전인 한 4시간 전에 두세 명의 승무원 팀장님의 주관하에 특별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들 서빙할 승무원들의 어피어런스 점검도 이루어지고 슬랙스 착용을 싫어하니까 스커트를 입도록 해라. 또 회장님의 의도를 추측하지 말아야 되고 회장님이나 그 일가를 가르치는 말투를 쓰지 말아야 하고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어도 절대 제 차 옆짓지 말아야 하고 한 번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못 알아들었다고 기억해서 갤리에서 승무원들끼리 추측을 하고 승무원들끼리 상의해서 이런 의도를 가졌구나 할지언정 두 번 묻지 않고 재차 묻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사모님께서는 추위를 많이 타니까 핫팩을 2-3개 준비해서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온도에 제공해서 추위 타시지 않게 해라. 워낙 추위를 많이 타시니까 모든 건 뜨겁게 준비해야 되고 만약에 뜨거워 오늘 왜 이렇게 뜨거워 하면 그 비행은 성공한 거라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대표의 입김이 센 건 당연하고요. 또 그러니까 대표기도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조양호 회장은 좀 벗어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유니폼에서부터 제공되는 기내식 메뉴, 와인, 식기 타입, 기내 온도, 보딩 음악, 그다음에 대한항공에서 도입하는 항공기 타입, 항공기에 장착되는 엔진의 개수, 회장님의 본인의 취향 이게 반영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딩 음악까지요? 네, 보딩 음악까지. 네. 보딩 음악의 크기까지 회장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좀 소개해 주실래요? 엔다이브라는 채소를 아는 점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엔다이브요? 엔다이브. 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회장님이 일대성에 탑승하셨을 때 1승석 식사 제공 순서 중에 샐러드 제공 순서가 있습니다. 네. 그때 엔다이브는 빼고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서빙하는 승무원이 엔다이브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렇지만 엔다이브가 뭔지를 여쭤볼 수 없잖아요. 왜요? 묻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지레 짐작을 하고 엔다이브를 뺏는다고 뺐지만 DDI에게 제공된 샐러드에 엔다이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장님은 그때는 하셨고 그 승무원은 1등석과 비즈니스 클래스를 서빙할 수 있는 코드를 박달 나가고 일반석에서만 근무하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그 여파로 1등석과 프레스티지 교육에 엔다이브라는 식물 모양, 회장님이 싫어하시니 절대 서빙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교육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니, 대한항공 직원이 얼마나 많고, 또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공사이고, 아니, 어떻게 인사라는 거를 이 회장 한마디로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까? 기준도 없고. 네, 아주 많은 경우 회장님의 말 한마디에 인사 발령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냥 회장님께서 탑승하신 비행기 기내 방송 중에 영어 발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코멘트가 한마디 있으면 저희들 전 승무원 대상으로 기내 방송 코드 소지자의 방송 능력 재평가가 실시되었고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그날 탑승한 날 방송은 저희 객실 승무원 대상으로 방송을 가리키고 있는 방송 강사가 실시하였다는 점입니다. 인사뿐 아니라 이 회장이 전 직원의 행동까지 제약한다. 이런 제보들도 넘치고 있어요. 네, 물론 회장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또 얼마 전에 오픈한 저희 계열사의 로스앤젤레스 호텔이 있는데요. 네. 저희 총수 일가가 머무는 곳이자 저희 운항 및 객실 승무원이 머무는 곳입니다. 저희 체류 규정이 내려왔는데 로스앤젤레스 호텔 체류 시에는 승무원들이 로비층을 통하는 엘리베이터 사용도 자제할 것을 지시받았고 또 체류 시 복장이나 언행,
그다음에 행동. 특히 뭐 과잉이 금지되어 있고 쇼핑백, 비닐백을 들고 다니지 말아라. 짧은 바지, 치마, 쪼리 입지 말아라. 뭐 특일급 호텔에 맞지 않는 복장하지 말아라. 외부 음식 배달해서 먹지 말아라. 한인 택시를 이용해서 식당에 가는데 그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행동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 조양호 회장이나 두 딸들뿐 아니라 이명희 사모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미세스 DDY 이렇게 하고 불리는데 이명희 여사는 저희 제주도의 제동목장이라고 계열사 목장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지인들과 함께 제주 노선을 굉장히 자주 탑승하던 때 일인데 저 국내선 프레스티지는 탑승하시면 승객의 의향을 여쭈고 외투를 보관해서 코트룸에 보관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모님께서는 비어있는 옆좌석에 본인 외투를 두셨고 당연히 승무원은 의향을 여쭤봤죠. 열어드릴까. 근데 싫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동사항을 사무장이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물었더니 이거 욕해도 돼요? 아니요, 욕은 하지 마시고요. 네. 그 아주 듣기 그러니까 방송에 낼 수 없는. 싫다고 말했는데 왜 또 물어보냐. 이런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 대한항공 승무원으로부터 대한항공의 갑질과 또 회사의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익명과 음성 변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노조가 있잖아요. 왜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저희는 필수 공업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파업이 불가하고요. 네. 또 노조는 저희 직선제가 아니라 노동조합 대의원에 의한 선출로 어용노조입니다. 네. 모든 불이익은 저희 직원이 감내해야 하는 구조죠.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전 부서가 많은 걸레 쥐어짜기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게는 기백만 원, 많게는 천여만 원의 운임을 지급하고 탑승하는 1등석비나 프레스 승객들이 원하는 식사마저 고르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고요. 그로 인한 불만은 그냥 저희 승무원들의 언변, 그냥 승무원들의 미소 이런 걸로 풀어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엑셀런스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직원들을 힘든 환경에서 일하게 밀어놔놓고는 승객들한테는 직원들 개인의 능력으로 커버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직원들이 더 이상 지켜보지만 않겠다 해서 지금 제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촛불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에서는 총수 일가 일단 사퇴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회사에 대한 제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총수 일가의 그 두 따님 조현민, 조현아 두 분만 사퇴하고 부회장직을 새로 신설해서 전문 경영인 뭐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지 보여주기식 행태를 또 한 번 하는구나 되풀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회장님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회장님 바뀌지 않으라는 거는 네, 명확합니다. 네, 오늘 생생 인터뷰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 우리 승무원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시기까지 고민도 되게 많았고요. 인터뷰를 하는 저 역시도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우리 승무원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 대한항공의 대한자를 빼라. 뭐 이런 청원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되게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회사에서 일개 직원이고 작은 사람이니까 그냥 바라는 건 저와 저의 직장 동료들이 상식적인 회사 안에서 상식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저 이 회사 입사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꿈을 꿨고 했는지 모르는데 입사해 보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저는 이 일을 사랑하고 회사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은 굉장히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지만요. 이 일에 그치지 않고 정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노하는 국민도 또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는 직원도 대한항공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 더 좋아진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근로자의 마음이고요. 국격 있는 항공사를 이용하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대한항공 측에서 잘 이해해서 가시적인 변화 일으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음성 변조가 너무 빨라서 알아듣고 싶은데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일단 죄송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터뷰하는 저나 또 인터뷰를 하시는 승무원이나 좀 다들 조심스럽다 보니까 음성 변조를 저희가 좀 심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마치고요.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저희가 다시 듣기가 올라가고 또 인터뷰 전문이 올라가니까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참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직장갑질 119와 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승무원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 착잡하고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직장갑질에 정말 다종다기한 유형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것 같고, 조금 전근대적인 어떤 직장 문화가 좀 많이 보여져서, 네, 씁쓸합니다. 예. 네. 저도 인터뷰하면서 법을 잘 모르는 저도 법에 이거는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한진그룹 일가가 이렇게 직원들에게 했던 행태가 어떤 법들에 저촉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직장 내에서 그 노동자라고 하면 그 상사나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요. 네.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은 그런 업무 지시의 어떤 범위들을 훨씬 더 넘어서는 부분들이어서 이게 이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과 수반이 되면 강요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모욕이나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또 형법상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인 사적 감정에 따라서 업무 배치를 달리한다거나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노동법 위반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총망라하는 한진그룹의 네. 행태였는데 그렇다면 네. 이런 부분들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당연히 이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수사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모욕은 친고 때 고소가 있어야 되고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여서 처벌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 입장에선 곤란하겠네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실질적인 어떤 조치로까지 잘 나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네. 다만 그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수사기관에서 의지만 있다면 네. 충분하게 수사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이 총수일가의 갑질 외에 이 대한항공이 한 지금 불법 행위들 예를 들면 네. 지금 관세포탈 혐의라든지요. 예. 아니면은 조현민 전무가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항공사의 예. 등기임원이 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 기관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 철저한 조사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한진그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사과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부터 진정성을 좀 많이 의심받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좀 더 근본적인 철저한 좀 수사가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네.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수사 과정이 이번에는 조금 엄중하게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양호 회장이 이제 조연아 조현민 자매 모두 직책을 물러나게 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사내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준법위원회 위원장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면서 모경준 전 헌법재판관을 위촉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사실은 전문 경영이든 준법, 네. 감시 담당자든 이렇게 두는 것 자체는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는데, 예를 들면 전문 경영인이 기존에 한진 계열,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방식이면 한계가 명확할 것 같고요. 네. 또, 경영진 1명, 2명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룹 차원의 어떤 제도, 문화 네.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그 승무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 회장이 일단 경영 일선에 있는 한 이런
전문 경영인이 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직원들이 그렇게 본다고 했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사내에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사내 제도뿐만 아니라 법도 확실한 견제 세력이 돼줘야 할 텐데요. 네. 한중그룹 총수 일가가 이런 갑질 못하도록 좀 이렇게 법적 규제할 수 없습니까? 네,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제도가 좀 미비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회사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위계나 우월적인 지위에 의해서 갑질이 조금 더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또 피해도 더 클 수가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개인 간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엄중하게 가중처벌하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최근에는 심지어 이런 항공사 업무와 관련한 이런 법 위반 행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뭐 임원의 어떤 자리에 올 수 없는 이런 방식의 어떤 규제까지도 항공사법 개정 법률안이 좀 제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법안이 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직장갑질 119에서도 이 직장 내에서의 폭언, 폭행 등 굉장한 여러 사례를 다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앞서 이 승무원께서도 굉장히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께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기록으로 남기고 증빙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어떤 입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익명으로라도 사내나 사외에 어떤 고충 처리 기관의 조력을 좀 요청하거나 뭐 이런 갑질들은 대체적으로 또 같은 피해를 보는 동료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뭐 집단적인 대응 또는 어떤 노조의 또 힘을 좀 기대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크게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참고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크게 피해가 뭐 가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아도 적극적으로 조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갑질 119와 민변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용우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기록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요청을 해라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문자 보내주셨어요. 0024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9193님, 고인물은 썩는다는 걸 오너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갑질 대물림 없는 회사 만들어주세요. 1725님, 더 자세하게 듣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하셨네요. 네, 저희도 용기 내서 인터뷰해 주신 승무원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음성 변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저는 생생경제를 듣는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빚 없는 사람은 가라. 그만큼 빚 없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오늘 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김준하 사무국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빚 없는 사람은 가라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예, 저도 빚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방송하셔도 되겠네요. 네, 조금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지난달 26일부터 DSR이 도입된 이후에 대출이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저도 DTI는 좀 그나마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DSR은 또 뭔가요? 예, 일단 뭐 DTI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DTI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내가 받을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인지 1년에 네. 이제 이것과 그리고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액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DTI가 얼마냐 이거 가지고 소득의 몇 %가 되느냐 이런 걸 산정하는 거고요. DSR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빚에 예, 대해서 원금과 이자, 그러니까 내가 대출 받은 것뿐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도 모두 이제 원리금 상환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원금과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 이걸 따져가지고요. 이게 총 연소득의 몇 %가 되느냐 네. 이런 거 가지고 결정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상환 능력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대출 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출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건 말 그대로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볼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잘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주니까 우리가 돈을 빌리면 또 갚아야 네.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뭐 네. 다른 면이 있는 거죠. 네. 대출에 대한 출발점이 달랐네요. 저하고 삼국장님하고요. 네. 사실 빚이라는 게요. 딱 대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인이라면 하나 정도 다 있다는 마이너스 통장. 네. 또 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자동차 할부금 같은 대출도 있는데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나요? 예, 이제 모든 대출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장하긴 하지만 거의 이제 만기는 10년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자만 냈었는데 네. 이 경우에도 이제 대출 총액에 대해서 10년으로 나누고요. 또 이거에서의 이제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을 갖춰서 이제 DSR을 산정하고요. 또 네. 그밖에 이제 할부금이나 리스, 학자금 대출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1년간 실제 이자를 갚은 금액, 이 금액이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모든 대출 같은 경우도 실제 갚는 금액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네네.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요. 네.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3억 원이고 15년간 균등 분할 상환했다라고 네. 하고 금리는 한 3% 정도로 가정을 하면요. 이분의 이제 연간 상환액,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원금 2천만 원과 이자 900만 원. 네. 이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분이 만약에 신용대출 금리 5%짜리 4천만 원 또 빌린 게 있다. 또 자동차 할부금 매월 50만 원 나간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대략 한 4,100만 원 정도 4,100만 나오는 원 거죠. 정도. 네. 그렇네요. 일단 대출이 줄어든다. 이제 이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인데 반대로 대출 가능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제 만약에 앞으로 뭐 직장에서 승진이 좀 기대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연봉이 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해당 은행에서 최대 10%까지 이제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 정도 더 오른다. 그러면 6,600만 원 정도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거에 맞춰서 DSR 자체를 더 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게 뭐 적합한 비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적합한 비유는 아닌데 이제 대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살다 보면 대출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자금 여유가 없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가정이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데 큰 병에 걸렸다든지 예를 들면 뭐 정말 큰 돈이 들어야 할 때 이렇게 모든 대출 가능한 것들을 막아버리면 그분들은 이제 제도권이 아닌 비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을 네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보고 빌려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네. 사실 뭐 대출 되게 많이 받으면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디폴트가 오는 분들 계시죠. 신용불량이 네.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우스푸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대출을 과도하게 받을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무리해서 뭐 빚내서 집을 사지 말라. 네. 뭐 이런 의미로 좀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긴급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방법으로 또 해소해야 될 부분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찾아보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제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 잘 활용하면 충분히 다른 방향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제도들이 좀 탄탄하게 기반이 되면 이렇게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게 그렇습니다. 맞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정책 모기지 상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사실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 나누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사실 정책 모기지 상품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금리도 낮고 상환 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부분 이제 고정금리 또는 뭐 5년 단위로 이제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상품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이 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금리가 한 2.25%에서 3.15% 정도 되는 고정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네네. 이 상품이 이제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최경환 총리 때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혜택이 굉장히 넓은 상품이고요. 좋은 상품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생애 최초 주택 그렇죠. 구입자. 이 경우에는 연소득이 7천만 원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소득이 조금 더 높아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보금자리 론이라는 대출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리가 조금 더 높아요. 3.3에서 대략 한 3.65% 정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신혼부부나 뭐 다자녀 가구 경우에는 소득이나 금리 우대 조건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소득 기준이고요. 뭐 신혼부부나 다자녀 이런 특수한 형태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우대가 있고요. 또 이것저것 다 해당이 안 되고 나는 대출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보다는 금리가 좀 높습니다. 대신에 연소득 뭐 그다음에 이제 주택 수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적격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794님께서 다가구도 이용할 수 있냐 이런 제도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예, 적격 대출 같은 경우는 다가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가구여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금리가 확실히 높죠. 예, 금리는 이제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좀 낮지만 말씀드렸던 2가지 앞에 대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부 정책 모기지 상품이 너무 4인 가족, 뭐 부부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요즘 사실 비혼 인구도 굉장히 늘고 있고 1인 가구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없을까요? 사실 1인 가구가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표준 가구 하면 4인 가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1인 가구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보면 28.5%예요. 근데 4인 가구는 사실 17.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주택 정책들이 대부분 이제 가구주 중심, 그다음에 다인 가구, 자녀가 뭐 가정이 많은 가구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사실 최근의 정책들을 보면 이제 1인 가구에 대해서 주거비 부담을 들 수 있는 임대주택 보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제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행복주택 해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들도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요. 뭐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50% 이상이 그 월세 부담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외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1인 가구가 굉장히 고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주거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하면서 밖에 있는 우리 작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안 고독하다고. 너무 즐겁다고. 보내주셨네요. 그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거비를 조금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주택들인데요.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곳이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더니만 주변 지역에서 좀 반대를 해서 이제 주택을 짓는 게 좀 보류된 경우들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다양한 주거 측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공동체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거 문제랑요, 집값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문제들의 조금 거짓말 더 보태서 반은 해결될 것 같거든요. 예, 거의 저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빚을 내고 뭐 이런저런 것에서 굉장히 힘든 이유가 사실 비싼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님비라고 하죠.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 꼭 이거 좀 생각해 주세요. 얼마 전에 그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면서 청약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바뀌나요? 네, 사실 청약 그 상품 청약 물량 중에서 이제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신혼부부 뭐
다가구, 고령의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이런 경우에는 일반 공급보다 우선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당첨 확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강남에 이제 아파트에 특별 공급이 들어왔는데 네. 이게 9억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0대, 20대도 이게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근데 10대, 20대가 실제로 이제 9억 원의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좀 그렇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제 강남 같은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는 이제 특별 공급을 제외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투기 목적으로 이런 청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 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이제 전매, 이제 파는 것도 5년 전매 제한을 5년으로 늘리고 네. 이런 정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집을 앞으로 살 분들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근데 사실 집을 샀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이제 이런 것들을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출시하면서 네. 사람들이 쉽게 집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기조가 바뀌니까 이거 어떡하지? 무리해서 샀는데 큰일 났네 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까지 올라갔다고 하던데. 예,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국내 변수가 좀 관계가 네. 되는데요. 사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2016년 7월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66% 정도 굉장히 낮은 2% 금리면 굉장히 낮은 금리였죠. 근데 이게 지난 1월에 3.47%까지 올라갔고요. 또 미국 금리 인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금리를 올릴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라고 하면 연말에는 뭐 고정금리도 최고 5% 뭐 6% 이렇게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변동금리도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잘 갚아야죠. 사실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계속 어떻게 하면 이제 상환 계획을 잘 세우는지에 대한 네.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금리 인상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네. 주택을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뭐 팔 것인지 네. 또 이제 지출 조정을 좀 해서 어떻게 잘 갚을 것인지 네. 이런 계획들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면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이 고민이 짜장면 먹어야 돼요, 짬뽕 먹어야 돼요 보다 더 고민돼요. 그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네, 사실 지금까지는 뭐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고민할 때 네. 무엇을 기준으로 고민했냐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냐는 거 가지고 네.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택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금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좀 판단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불확실한 미래로 두지 말고 확실한 지금 내 재무 그렇죠. 능력으로 봐라. 네, 내 상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이 올린다라고 선언하면 그냥 이렇게 금리를 따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내리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는 제도인데요. 네네.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을 때는 연소득이 뭐 한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한 4천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내가 또 승진을 해서 직장에서 직급이 더 올라갔고 아니면 내가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조금 더 좋은 회사, 대기업으로 갔다. 또 뭐 내 신용 등급이 낮았었는데 받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니까 올라갔더라.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네. 금융회사에다가 금리를 좀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이제 은행은 물론이고요. 뭐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도 이런 제도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02년에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홍보가 잘 안 되고 또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굳이 이것을 많이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르고 있다가 2014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조금은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요, 대출 연장할 때 물어봐요. 저도 이제 몇 번 들었는데 네. 이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크게 내려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자세히 설명도 안 해줘요. 그렇죠. 근데 인하 퍼센테이지가 한 1% 포인트 정도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네. 또 이제 대출
금리나 요구권 신청하러 가려면 뭐 온라인에서 되지 않고 직접 네. 지점을 방문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대출 규모가 크신 분들 뭐 1억, 2억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1%포인트면 예, 거의 한 1년으로 따지면 한 2달치 정도의 이자 가까이 네. 예, 줄어드는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예, 시간 내셔서 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제가 했을 거예요. 근데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니까 저도 아니에요 그냥 할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은행 직원분들. 네, 끝으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이제 받아서 상환 중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 팁을 좀 주신다면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건전성 지표가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앞으로 이제 가계부채 규모라든지 그리고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걸 감안하면 이 건전성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제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받았을 때 내가 이것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지 혹시 연체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하시고 대출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은 과거처럼 집값이 막 급등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당분간 높지 않다라고 본다면 네. 오히려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시는 것보다 조금은 저축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가진 이후에 네. 내가 살만한 집을 골라서 가시는 게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활경제백서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김준하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 팟빵, 팟캐스트 그리고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와서 많이 들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청취자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제가 오프닝에 읽어드렸던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며 마무리할게요.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 싣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그리고 모든 을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혜민이었고요.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기금을 받아서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